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아침 신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박정희가 세운 금호공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어제 경북 구미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박정희가 세운 금호공대를 찾아서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 실험 실습관 둘러보면서 여기가 희망의 나라다, 파이팅도 외치고 학생들에게 응원도 북돋았습니다. 금호공대 박 전 대통령이 만든 그런 대학이죠.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런 의미도 부여했다라고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두 번째 신문도 역시 조선일보인데 2만 원 거리가 2만 6천 원 됐다. 최근에 오른 택시 요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2만 원 거리가 2만 6천 원 됐다. 요금 인상 전에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뤘던 택시의 긴 줄이, 사람들의 긴 줄이 없어졌고, 인상 후에는 택시들만 이렇게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저도 택시를 타고 왔는데 같은 거리에 6천 원 정도 저는 택시 요금 내고 타고 다녔는데 오늘 9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길어질수록 그 요금의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부담을 안고 있을 테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도 택시 요금이 인상될 거라는 그런 예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도 난방비 59만 원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난방비 최대 지원액이 59만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너지 바우처 못 받는 취약계층들 동전기 넉 달간 가스 추가 할인해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난방비 신청을 못할 경우에는 통반장이 그 신청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스비를 지원해주고 할인해주는 걸 두고 국회에서는 포퓰리즘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문 보겠습니다. 마지막 신문은 매일경제입니다. JY 결제 바랍니다. 삼성이 수평적인 조직을 위해서, 수평적 조직 문화를 위해서 호칭도 수평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뭐 사장님, 뭐 대표님, 부장님 뭐 이렇게 부르지 말고 영어, 한글 이름, 별명 중에 선택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태윤님 뭐 이렇게 부르자는 거죠. 하여튼 뭐 수평적 조직 문화를 위해서 삼성이 변화를 주겠다라는 보도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4개 신문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패널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방북용 대북 송금 의혹이 심각한 국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게다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경기도 내 문건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남북 간 경제 협력, 또 평화와 교류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속적인 남북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도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황들이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인데요. 김용, 지금 구속 기소된 김용, 이재명 최측근이죠. 김성태에게 500만 달러 북한에 전달한 이후에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고맙다고 말을 했다. 김용이 고맙다고 말할 정도면 이재명 대표도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보도였는데, 검찰이 김성태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김용 측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얘기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김 전 회장이 500만 달러를 전달한 후 2019년 5월쯤에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김 전 부원장에게 알렸고 김 전 부원장은 김 전 회장에게 고맙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이재명 대표도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죠. 그리고 김 전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플랜에 김성태 전 회장이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의 대선 승리에 사업의 성패도 달려있기 때문에 김 전 회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는 굉장한 큰 실망이었을 겁니다. 불만을 토로했고 그 불만을 토로하는 김 전 회장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안심시켰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안심시켰는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김성태 대선에서 떨어져서 실망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자신의 앞에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쌍방울이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당대표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쌍방울에게 억울한 일은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에게 직접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직후에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자, 김 전 회장 최근 검찰에 지난해 3월 대선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방북도 하지 못했고 대선에서도 졌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 그리고 이 대표가 도지사이던 그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그리고 방북용 300만 달러 이렇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지만 대선에서 떨어졌다, 졌다, 굉장히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로 김성태 회장 앞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했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쌍방울이는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대표가 쌍방울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이 문구는 좀 보셨습니까? 자, 일단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준 것을 계속 정치적으로 지금 연결시키려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성남FC나 혹은 대장동 사건과 또 다른 양상입니다. 어떤 네. 양상이냐? 이번 것은 단순히 뭐 전원 증거, 전원 증언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증언과 상당히 많은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 즉 네. 800만 달러, 약 100억 원의 돈이 북한에 전달된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40여 명에 가까운 임직원들이 다 증언을 거의 하고 있거든요. 왜? 다 일일이 임직원들한테 쪼개서 돈을 주고 선양에 가서 다시 그 돈을 수거했다. 이렇게 되면 40명이 다 증언하지 않더라도 많은 그중에서 많은 임직원들이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다 증언을 했을 테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돈을 어떤 송금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 회사 돈이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한 것들을 전부 다 검찰이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하에서 그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증언하기 시작했고 네. 그렇다면 돈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언상 정황상 생각을 해보죠. 김성태 전 회장이 무엇을 믿고 그러면 북한에 돈을 줬을까? 그 무엇은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남북 간의 한 기업가가 그냥 돈을 줘서 대북 광물 인허 갖고는 그냥 따낸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뒷배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일 수밖에 없고 관계를 보면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상당히 지금 신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조폭 출신의 기업가가 100억 원을 그렇게 함부로 돈을 내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불법적인 어떤 송금을 유엔 제재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불법적인 송금을 했는데 자신만 지금 이 혐의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아졌고 두 번째는 100억 원이 그냥 날아갈 상황. 이 네. 두 가지가 다 지금 김성태 전 회장한테 떨어졌으니 이것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지사 측 이화영 부지사가 그것을 무마하려고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앞뒤가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게는 억울한 일 없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당대표도 됐고 국회의원도 됐습니다만
김성태 전 회장은 지금 구속돼 있고 그리고 쌍방울도 존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원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봐도. 민주당에서는 뭐 진술뿐이 없지 않느냐, 증거가 없지 않냐고 하겠지만 이 스토리를 보면은 자 대선 이겨서 본인 사업 추진해주고 네. 그동안 돈 북에 갖다 준 것까지도 다 이제 효용이 있게끔 되겠거니 했었는데 대선 네. 떨어졌다. 그러면 이재명, 이화영 이 두 분 입장에서는 무섭죠. 그 얘기 다 어떻게 밖에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발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되면은 또 안 그렇게 해줄게. 뭐 이런 정도의 얘기.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얘기.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라는 사람 자체를 모른다. 네. 쌍방울하고의 관계는 뭐 내의 사의 입은 것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럴 일이 아닌 거죠. 다 나왔다고 봅니다. 오늘 이 보도에서 대선 떨어져서 실망했더니 앞에서 통화한 거. 네. 그것만 해도 이재명 지사가 적어도 쌍방울이 어딘지는 알았을 것이고요. 네. 뭐 김성태가 누군지 몰라도. 두 번째,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돼서 억울한 일 없게 해주겠다 하는 건 그전부터 공모관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함식 대변인 어떻습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우리 신통방통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회장 막 잡혀 들어오고 구속영장 네, 칠 네. 때 기억하실 거예요, 앵커도. 아마 이제 검찰이 그동안 쌍방울 수사를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아주 이제 정말 광범위하게 가열차게 한 핵심이 네. 변호사비 20억을 대납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 2주 전에 분명히 뭐 찾아보신 분들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거 곧 사라질 겁니다. 워낙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고 아마 새로운 거를 검찰이 만들어낼 겁니다. 그게 대북이 될까요? 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무슨 뭐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네. 뭐 정확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라고 하면서 검찰이 내놓는 이제 기사들 이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이 저건 뭐지?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뭐 아무것도 실체가 없어도 한번 보시죠. 근데 알겠습니다. 핵심은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입니다. 그럼 500만 달러는 이른바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하는 그 부분도 당연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사업하는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근데 이게 당시 유엔 제재가 있고 미국의 제재가 있어서 이게 현금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20년 8월에 경기도가 유엔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냅니다. 네. 그래서 현물로 지원하겠다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2020년 8월이요. 네. 근데 김성태 회장은 2019년 1월과 4월에 두 차례 500만 달러를 줬다는 거예요. 시기도 안 맞고 말도 안 맞죠. 두 번째, 300만 달러.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사라져 버리니까 방북 대납 의혹이 나왔어요. 근데 이 300만 달러, 이른바 경기도가 방북하려고 했던 거는 이 밀가루와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그 협의를 합니다. 2019년 초에. 그러면 경기도는 이거는 그 통일부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팜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부터 기금을 확보를 해요. 네, 네. 1년 예산이 30조인 경기도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300만 달러를 쌍방울 얼굴도 모르는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내라고 했다고요? 그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돈을 내고 뭐 왜 갑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혹은 또 그래서 법정에서 발표드릴 거 보니까 저는 겁니다. 예. 쌍방울의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처럼 접건도 뭐 머지않아 일방적 진술로 하다가 이제 검찰의 언론 플레이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도피한 게 5월 31일입니다. 그리고 대선 지난해 3월 9일이었죠. 그 사이에 아마 이들이 만난 것 같고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또 당대표가 되면 쌍방울 서운하지 않게 억울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걸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한 걸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에 뭐 약간의 잠수를 타면서 다음 넥스트 플랜은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미 대선 떨어지자마자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세웠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신문을 소개해 드릴 텐데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를 보게 되면 김성태 회장이 왜 자신이 대납하게 됐는지 그 구체적으로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북한이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돈을 내야 되는데 경기도가 돈을 내지 않고 있으니 북한 측에서 김성태 전 회장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도. 북한에서 이렇게 돈을 요구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하는 얘기가 500만 달러 줘라 그냥. 500만 달러가 지금 무슨 문제냐? 이거 큰 돈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대납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도 알겠다. 그러면 내가 500만 달러를 내어주겠다. 이렇게 일들이 흘러갔다는 거죠.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이 돈을 낸 건 경기도에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뭐 명백한 증거가 없이 계속 수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은 500만 달러건 300만 달러건 일단 금전이 네. 북한으로 넘어간 거에 대한 뭐 충분한 증거는 이미 있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쌍방울이 그 아태위를 통해서 이제 경기도의 일종의 뭐 대북 경협의 창구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게 좀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거나 돈이 제대로 안 온다 하면 쌍방울한테 이거를 요구한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걸 중간에서 그럼 이렇게 요구가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가 나온 건데 쌍방울 입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얘기를 살펴보면 북한하고도 이제 1억 달러 정도의 이제 뭐 경협 계약 그게 이제 쌍방울 자회사가 이제 히토류 네네. 광물 채굴권 이런 거를 받는 대가로 이제 경협 그런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너네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데 뭐 그깟 500만 달러 대납하는 게 뭐냐? 네.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일단 대납하고 그 이외에 몇십 배의 이득을 얻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경기도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경기도가 왜 이렇게 대북 사업에 목을 맸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제3자 뇌물죄 얘기가 슬슬 나오고 네, 있는데 네, 네. 또 그 부분을 들여보면 그 부분도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게 이제 당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기도 지사도 하면서 이제 대선을 출마하려는 시점이었었잖아요. 그 시점에 보면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들 당시 뭐 이제 드루킹 사건으로 이제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김경수 지사도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박원순 지사한테 조금 밀리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내 어떤 평화 이미지를 얻는다. 민주당 내에서는 어쨌든 이 평화가 저는 뭐 그게 과연 제대로 된 평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평화인지 모르겠는데 평화 이미지를 얻는다는 건 대선에서 일종의 이제 절대 반지 같은 거고 유리한 고지를 네, 점할 유리한 수 고지를 있다. 점할 수 네.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당시에 이렇게 대북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시에 이제 이해찬 대표의 지지를 얻게 된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한테도 분명하게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김성태 전 회장에게 돈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성태 전 회장은 리호남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자금 3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 전 회장은 리종혁 부위원장까지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만났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있는 사람이 김성태 전 회장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인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리종혁 위원장이고요. 이렇게 술잔을 부딪히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뿐만 아니라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볼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자, 볼에다가 뽀뽀하는 모습 보이시죠? 볼에다가 뽀뽀를 하고 그리고 또 리종혁 위원장도 김성태 전 회장의 볼에다가 뽀뽀로 또 화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모습을? 네, 지금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이건 지금 아태위의 그 네. 국제 대회라는 대회입니다. 네네. 여기서 이 김성태 전 회장과 리종혁 아태위 위원장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리종혁 위원장이 당시에 11월에 2018년 11월에 지금 아태위 킨텍스에서 한 행사에도 참여한 인물이거든요. 당시 굉장히 실권이 있었다라고 지금 아마 김성태 전
전 회장은 판단을 했을 테고 네. 이 어떤 광경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은 내가 이렇게 지금 중요한 인물이 됐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에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는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00억 원도 내놓을 수가 있었을 테고 또 자신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어떤 뭐 전력 공급과 관련된 독점권, 뭐 광물 독점권 이런 것들을 다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 쌍방울은 네. 이런 어떤 정보만 갖고도 지금 나누스의 주가를 3배 이상 뛰게 만들어서 네네네. 어느 정도의 어떤 지금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히 이렇게 쌍방울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군에 속하진 않아요. 그런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다시 묻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경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경기도가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재명 지금 지사가 아까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방북에 목을 매달았다는 겁니다. 당시 이 상황 2019년도에 보면 5번에 걸쳐서 편지와 공문을 보내서 직접 이종혁 지금 위원장한테 나를 좀 초청해 달라. 저를 포함해서 경제 고찰단이 시찰단의 북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고찰단을 방북하게 해달라라는 거를 5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이때가 절정입니다. 2019년 7월이. 그런데 그게 성사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왜 그렇게 정말 목을 매달았을까? 그럼 결국 그 목을 매달았던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김성태 전 회장을 동원을 해서 돈을 주면서까지 방북을 성사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장윤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500만 달러도 그렇습니다. 이 뭐 스마트팜 사업은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경기도 자체의 사업이었고요.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현금 지원이 안 되니까 현물로 전환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쌍방울이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냈을 것인가 본인의 기업을 위해서 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따져보면 사실 히토류 등 강물권의 독점권 취득하고 경제적 이득 얻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관계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파헤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해서 대납했다는 300만 불 김성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줄곧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네. 대북 송금을 인정은 하는데 속아서 냈다.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속았던 것인가? 저는 접촉했던 북한 인사들로부터 속았다는 취지가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0만 불을 요구하면서 했다라는 리호남의 워딩이 이재명 대표를 모시려면 헬기도 띄워야 되고 벤치도 동원해야 된다. 이랬다는 겁니다. 네. 이게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예, 대북 네. 방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속았다는 말 봤을 때 이건 북한으로부터 속아서 이런 거액의 돈이 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루어진 게 없었으니까요. 뭐 속든 안 속든 간에 예. 돈이 갔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거는 거거든요. 김성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대선 가도가 탄탄대로로 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 선거 박탈형을 받습니다. 이 대선을 할 수 있을지 치를 수 있을지가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대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전제가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때 또 등장하는 사람 또 김만배 씨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상황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개 좀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씩 좀 풀어가는 게 검찰의 수사고 또 법원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총 800만 달러, 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중국으로 밀반출했는데 어떻게 밀반출했는지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이재명 방북비 300만 달러 대납했을 때 쌍방울 임직원 40명을 동원해서 쪼개기 밀반출을 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개인당 3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정도, 약 4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돈을 화장품 케이스나 책 사이에 끼워서 밀반출할 것을 지시했고 이렇게 간 돈은 쌍방울의 부회장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은 수사 초기 개인적인 돈으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 대북 송금했다라고 했지만 쌍방울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결국에는 쌍방울의 돈이 회사의 돈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돈이 간 거는 거의 뭐 사실로 봐야 되겠죠. 네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직원을 동원해서 저렇게 쪼개가지고 현금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 쌍방울의 관계를 자꾸 네. 이렇게 단절을 시키시는데 복잡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 연기나는 굴뚝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네. 그 연기가 거의 똑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을 활용을 해서 누구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준다는 약속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다. 대장동도 그렇고 네. 이 건도 그렇고 성남 FC 건도 그렇습니다. 구조가 똑같죠. 그런데 이제 계속 진술밖에 증거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돈이 끼는 거예요. 돈이 끼어서 돈을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북에다가 돈을 보냈던 사람이 네. 이게 성사가 안 됐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털어놓는 거거든요. 그 진술까지도 우리가 일방적인 진술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은 물론이고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의 목소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시는데 연락한 적도 없고요. 친구들도요. 지금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그래.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검찰은 또 지금 신문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부정한 청탁을 위한 뇌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측에서는 대북 사업을 통해서 쌍방울이 대기업 수준의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기업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도약을 노려봤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평화 코드를 내세워서 대선 주자로 각인시키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한 실익이 있을 수 있었겠다. 그래서 제3자 뇌물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걸 입증해내는 게 검찰의 관건이기도 할 텐데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김진일 변호사님. 네네. 그 성남 FC 사건에 이어서 또 이제 등장하는 제3자 뇌물죄가 나왔는데요. 그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과연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네네. 이 부분이 이제 판례에서도 최종적인 핵심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내용 보면 그리고 우리 기존 판례들은 이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삼성하고 제3자 뇌물죄 사건에서도 네. 그 당시에 이제 삼성의 어떤 승계 작업을 도왔다. 이 네. 부분이 이제 어떤 부정한 청탁의 어떤 내용이 됐거든요. 근데 승계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모호하잖아요. 과연 승계 작업을 뭐 어떻게 진행할 건지, 뭐 삼성 내에서의 어떤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대통령이 어떻게 알고 뭐 지시를 하거나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법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3자 뇌물죄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안도 뭐 부정한 청탁이 가장 핵심적인 고리가 되겠지만 네. 뭐 김성태가 어떤 그 대북 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려 하였던 이런 목적,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가졌던 어떤 정치적 목적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 부정한 청탁의 범주 안에 일종의 묵시적 청탁의 범주 안에도 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한다면 충분히 제3자 뇌물죄도 적용할 만한 사안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제3자 뇌물죄면 북한 압수수색 합니까? 우리 검찰이 입증해야죠. 우리 검찰이 저는 네. 윤석열 검찰이 상당히 당황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가지고 정말 가열차게 2년 넘게 했는데 네. 개수로 도저히 안 나오니까 방향을 확 틀었어요. 틀었는데 저 역시 제3자 뇌물죄로 해서 어떤 걸 입증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전 앞선 기사에 나온 그 쪼개기 밀반출 네네. 정확히 제가 작년 9월에 본 기사입니다. 네네. 그 기사가 일제히 나왔어요. 검찰발 기사로. 당시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북한에 전달했다. 네. 그거는 MOU를 체결하면서
전달을 했고 이거를 밀반출했다. 그러니까 앞서서 나온 것처럼 그 돈을 뺀 것 같기는 맞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좀 차분하게 오래 보면은 김성태 전 회장이라는 사람이 북한과의 뭐 히토류나 광물 사업권을 꺼내가지고 돈을 실제로 많이 벌 목적도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주가 조작을 하려는 목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전에도 주가 조작 사건으로 뭐 실형 비슷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발표 이후에 계열사 주가가 뛴 거 보면은 그런 오더도 숨어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결과적으로 뭐 이게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러날 것 같은데요. 이런 돈들 보면은 저는 예전에 저랑 뭐 친했던 방송국 간부들 얘기 들으니까 북한에서 영상을 찍을 때도 급행료 비슷한 걸 요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성태의 쌍방울도 북한과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뒷돈을 준 것 같아요. 이게 이른바 얘기하는 800만 달러 같은데 이 부분은 검찰이 저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하다가 변호사비 의혹 사건에 틀이 무너지자 이걸로 확 방향을 바꿨는데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 이거 하나 붙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그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 가장 넓은 데가 강원도가 아닙니다. 네.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경기도 지사 모든 지사들이 네. 접경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북 협력 예산을 제일 많이 편성을 한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출신들의 경기도지사들이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알겠습니다. 20대 당선 무효 나온 경기도지사가 대선 플랜을 북한하고 짜고 김성태를 위해서 하고 짜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뒷돈을 준 게 한 800만 달러쯤 되는데, 그걸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수사가 막히자 그걸 이재명 대표 쪽으로 붙인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북 대납 의혹이죠. 그러니까 방북 대납 의혹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마 북한이 압수수색이 안 돼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개인의 의견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글쎄요, 그럴까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만이 아니라 이 대북 송금 의혹은 기억하시다시피 수개월 전부터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귀국 조치가 되면 바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말씀대로라면 김성태 전 회장이 혼자서 선양에서 이종혁을 만나서 혼자서 북한 인사들과 개척을 했었어야 됐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많은 경기도 쪽 사람들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화영 평화부지사예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혁혁한 그런 이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화영 부지사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네. 뭐 때문에 바로 쌍방울로부터 그 현직에 있은 킨텍스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그 시간까지도 불법적인 그 카드, 그러니까 이 법인 카드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들 이렇게 엮여졌고요. 평화부지사만이 아니라 아태협, 지금 아태협이라는 단체를 급조해서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몰아줍니다. 이건 어디서 드러나면 경기도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의외로게 계속 나와요. 뭐냐면 이게 지금 아태협이 도대체 어떤 단체냐, 성과도 없는데 왜 여기다 예산을 몰아주냐라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아태협에 쌍방울이 사무실을 그냥 꼭 무상으로 대여해주고요. 또 지금 이해찬 당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주는 계기가 됐던 게 2018년 11월 16일 아태협 대회입니다. 킨텍스에서. 그 대회를 누가 돈을 내죠? 쌍방울이 다 냅니다. 그렇게 연결돼 있는데 지사가 나는 쌍방울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경기도가 지금 함께 엮여져 있는데 독자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태협이 등장한 배경에도 북한이 있다는 건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철 위원장이 아태협과 소통 창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앞으로는 대북 소통 창구는 아태협이다. 그래서 아태협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들이 점점 속도를 내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면서 조만간 한 차례 더 검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날짜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아마 다음 주 주말쯤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국회로 체포 동의안이 아마 넘어갈 겁니다. 과연 민주당 지도부가 이걸 어떻게 당론으로 정할지 아니면 자유의지에 맡길지, 그게 가결될지 부결될지 굉장히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하면 결과를 단언하지 못할 것 같다. 노웅래 의원 때처럼 이건 부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투표. 일단 지도부가 신경 써야 된다. 이걸 당론으로 정할 수는 없고 자유투표로 갈 텐데 지도부가 최대한 신경 써야 된다. 고민정 의원도 100% 부결 예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은 아마 야권에서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아닌 비이재명계라든지 무소속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35명 정도는 국민의힘 쪽에 유리하게 표를 던져주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하태경 의원은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좀 덧붙였는데 민주당에서도 이 대표가 구속되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사실 더 좋다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지금 구속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비이재명계, 반이재명계 의원들이 아마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의 목소리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조차도 이게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단언하기가 참 어려워요. 과연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면 그럼 누가 대표가 될 것인가는 안개 속에 있거든요. 마땅한 사람도 지금 떠오르지 않고 있고 마땅한 사람이 있었으면 전당대회 때 그렇게 압도적으로 못 나왔겠죠. 장윤 변호사님, 이거 체포 동의안 가결 부결 이거 표결할 때 무기명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뭐 누가 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자유투표고요. 예. 35명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 좀 낮아 보이는데 오히려 또 역으로 이걸 장기 국면으로 가고 방탄국회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또 다른 표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다른 표가 나올 수 있다고요? 예, 부결을 던질 거다. 뭐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당연히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100%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이게 여러 의원들이 마음이 모아졌다라고 해도 이 표단속을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차원인 것 같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비명 뭐 반명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굉장히 가시화되거나 이게 소수에 머무르고 있는 건 저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이 수사 자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자체의 정치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 부분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압이 더 크기 때문에 이재명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더 형성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부결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이제 상정이 해결된다면 부결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임석 대변인 어떻습니까? 아니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이 분위기가 좀 바뀌었잖아요. 네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결이 되는 게 과연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냐. 그 이유는 다 아시겠죠. 네, 뭐 내년 총선 있으니까.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저런 표결, 뭐 부결되냐 가결되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국회 수치예요. 저 체포동의안 저 제도는 국회의원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라고 최후의 보루로 이렇게 장치가 돼 있는 거지. 개인적인 어떤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즉 검찰에 수사되고 구속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쓰이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저건 무조건 기명투표 해야 되고요. 네. 저 제도에 대해서도 그 혐의에 따라서는 차등을 두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한 사안에 관련해서는 아예 체포동의안 같은 그런 것들이 올라가지도 않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까지 봅니다. 좀 과격하긴 하지만 네. 필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조만간 국회에서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35명이 그러니까 299명 의원 가운데 국민의힘이 11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만 넘어가면 150명만 되면 가결시킬 수 있고 부결시킬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뭐 나오게 된다면 얼마나 나올지 이 부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목소리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끈하는 지도부가 나타났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멍청한 발언, 명언이 아닌 멍언을 했습니다. 땡큐 한동훈. 한동훈 베리 스투피드.
윤석열 대선 이겼으니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뭉개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 뭉개구름 정권입니까? 저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영어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By the way,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The question of the people이었습니다. 자, 영어 선생 출신이기 때문에 강사 출신이라서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Question of the people 뭐 이렇게 얘기했나요? 어떻게 한미수 대변 어떻게 보셨어요? 회의 때마다 보면요. 요즘 들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영어를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 아마 그거를 뭐 비판하거나 약간 이제 가볍게 지적하기 위해서 영어를 쓰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도 그랬고 네. 국회 출두할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어떤 정치적 사안도 있으면 정말 단 한순간도 참지 못하고 막 준비를 해오는 것 같아요. 기자들 앞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의 뭐 범죄자로 확정하는 발언도 하고 공박을 많이 해서 평소에는 제가 되게 못마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비판도 했는데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나름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자기는 저분이 얘기한 자기는 이재명 대표를 얘기했는데 대선에 졌으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대선에서 이겨서 그 많은 사건들을 뭉개고 있습니까? 이 말을 꼭 돌려주고 싶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말씀하시는 잠시만요. 거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했는데 그거 똑같이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고 상당한 위기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좀 쭉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똑같은 법의 잣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말씀을 하려면 똑같이 수사를 해야죠. 0.73% 이겼다고 해서 부인과 장모 사건은 아예 수사를 안 합니까? 근데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그때 소환 조사는 안 했어요. 전 정권 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그리고 장모 사건은 1년 넘게 수사를 했고 당시에 무혐의 처분하겠다라고 검찰 내부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발표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정도는 저도 보도와 내용을 통해서 저는 좀 다르게 알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사건이 이제 주가 조작 사건도 있고 뭐 협찬 의혹 사건도 있고 뭐 허위 경제도 여러 가지 많은데 말씀하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 의혹 사건은 전혀 수사가 진척이 안 되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뒤로 김호수 검찰총장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수사에 속도를 냅니다. 그때 속도를 냈고 속도를 냅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해가지고 9분인가요? 이분들이 다 기소가 돼서 다음 이번 달이군요. 2월 10일 날 1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1심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뭐 권오수장인가 이분들은 다 뭐 9년형에 150억 추징 이런 거 받았는데 유일하게 돈을 댔고 그 이득을 봤다고 의혹이 되고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6개에 189번이 이용됐다는 게 검사 입을 통해 나옵니다. 범죄 인력표 나온 그런 거예요. 일이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소해버렸으면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됐죠. 그래요? 지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대표 수사 다 했는데 검찰이 바뀌니까 다른 결과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수사 똑같이 제가 말하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는데 윤석열 총장 있을 때까지는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김우수 총장 때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진전이 안 됐어요. 그럼 1심을 앞두고 있으면 정말로 만에 하나라도 김건희 여사가 무죄란다면 그거라도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환 조사나 이재명 대표 한 300번 주변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 단 한 번이라도 해서 공정한 수사를 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저 발언은 실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답답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김호수 총장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수사를 해서 9명을 재판에 넘겨서 2월 10일 날 1심 선고 앞두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김호수 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에서 그 9명을 기소를 하면서 다 조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만 딱 빼고 기소 안 할 이유가 있겠어요? 공모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득을 받든 어쨌든 간에 공모관계가 있어야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입증돼서 죄를 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없었으니까 기소가 안 된 건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혐의가 없어서 수사를 안 하는 거를 왜 안 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거창하게 민주주의 얘기까지 나와요.
앞에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뒤 얘기만 합니다. 왜 나만 수사하냐 이 얘기잖아요. 죄가 여긴 많고요. 여기는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간단한 얘기를 자꾸 다른 큰 얘기로 바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검에서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여야 합의 잘 하셔서 뭐 그럼요. 왜냐면 합의를 해야 너무 되니까. 많은 증거와 파일이 나오고 수사했던 검사 두 분은 다른 데로 다 이렇게 보직 이동까지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법무부가 해명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렇게 정상적인 인사였죠. 논박을 서로 네. 보는 눈이 다르긴 한데 네. 많은 증거와 뭐 정황이 법정에 나왔기 때문에 네네. 검찰이 밝히지 못한다면은 결국 우리 국민적 요구로 밝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외에 우리기술이라는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다.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김의겸 의원도 대통령실을 상대로 맞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권력 서열 1, 2, 3위 모두로부터 10번 고소고발을 당하는구나. 제가 미운 털이 박혀도 단단히 박혔구나. 이렇게 너무나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나와? 누가 옳은지 그런지 길고 짧은 거 한번 대보자. 제가 그래서 무고죄로 맞고소죠. 무고죄로 이제 고소를 할 예정이고. 맞고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입장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 있었다면 있는 건데 왜 대통령실에서 나서냐고 민주당에서 비판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문정부 때도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 강습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당시에도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참여연대는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침묵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이러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김진희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중앙일보 사설인데 네. 그 내용 보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 19회 정도 해외 순방을 하면서 이제 김정숙 여사가 총 18번 정도 이제 해외를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김정숙 여사가 방문했던 장소들이 네. 뭐 타지마을, 뭐 체코, 프라하, 네. 그리고 뭐 바티칸 네. 등등의 뭐 유명한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관광지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서 그 중앙일보 이제 논설위원이 이거는 어떤 국익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뭐 일종의 외유성, 뭐 관광하러 간 거 아니냐. 이게 과연 이거 혹시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아니냐 이렇게 네. 나온 건데 이걸 이제 경호처하고 비서실에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재판부가 비서실하고 경호처 너네는 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주체 자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숙 여사가 이제 청구를 해야 될 사안이지 이 청구 당사자가 아니다, 아예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리고 이번에 김의겸 의원 사건은 좀 다른 게 물론 이제 청와대의 이런 그 얘기도 논리도 맞지만 이건 이제 형사 사건입니다. 이 명예훼손이라는 건 형사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다 폭행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지금 폭행당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익과 관련된 좀 더 넓게 이제 당사자성을 인정하는 게 이제 형사 법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충분히 대통령실에서 개입해서 고발이겠죠. 고발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 문정부 때 사안하고는 좀 다르게 판단해야 돼요. 참여연대에서 왜 문제 제기를 하냐면요. 김정숙 여사 때는 제2부속실이라고 예산이 편성된 이 대통령의 부인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투명하게 좀 공개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 어떻습니까? 제2부속실 없앴어요. 없앴다는 명분도 본인이 워낙에 의혹이 많으니까 대선 중에 조용한 내조하겠다면서 없앴던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 문제 제기를 하고 법률적으로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대통령실 이름으로 진행되는데 네. 과연 그러면 어느 주체가 이 부분을 핸들링하는지 그리고 어떤 예산이 집행됐기에 이런 대통령실을 주체로 해서 고발장이 접수가 되는지 당연히 시민단체로서 또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의혹 없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 1차 도이치모터스 조작, 2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있는데요. 2차 조작 당시, 그러니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우리는 절연했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파일에서 김건희 파일이 드러났고요. 모녀가
굉장히 싸게 던지고 비싸게 받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에 300번 가까이 김건희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등장한 게 아닙니까? 재판정에서 다 증거로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왜 소환하지 않았나요? 혐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소환 요청을 했는데 자기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홀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진다면 소환에 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게 진정한 법치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꾸 네. 특검을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수사를 왜 제대로 안 했느냐? 그 부분이 제일 지금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김호수 전 총장을 대상으로 해서 특검을 하시던지 국회에 불러서 청문회 한번 해보세요. 그게 먼저 순서이고 왜 그럼 그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가 안 됐냐는 얘기를 들어보고 네. 그래도 미진하면 특검을 하든 뭐 하든 가는 게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논란도 많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지금 미진하다. 그리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요구사항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충분히 수사했다. 그리고 그때 문제가 됐다면 그때 왜 기소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버려 뒀느냐 이런 비판도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첫 지방 일정으로 경북 구미를 찾았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이 통찰력을 가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어리 숨결이 살아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자, 대구 경북 특히나 박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구미를 찾았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1년 만입니다. 작년 2월 18일에도 생가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후보 시절이었겠죠.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찾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마 대통령실은 최근에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방 균형 발전에 지방대를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그다음에 공대를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공과 쪽에 반도체 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많은 어떤 인력들을 지금 보내야 된다. 이런 연관성 속에서도 사실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왜 구미일까? 바로 그거죠. 출발점. 그러니까 이 정당의 사실상 출발점은 TK와 PK 아니겠느냐. 거기서부터 그 상징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 오겠다. 역대 어떠한 이 보수 정권의 대통령도 사실상 서문시장을 간다든지 혹은 뭐 생가를 간다든지 늘 해왔던 어떤 행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시작됩니다.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도 경북 구미를 찾았고 김기현, 안철수 의원도 어제 나란히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번 대표는 자기 정치, 자기 욕심 부린 게 아니라 대권 욕심 차리느라고 미래 권력이 돼서 당내 분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손발 척척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 누가 제일 안성맞춤입니까? 거기 아주머니께서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오렌지를 거기다가 이제 같이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그 오렌지를 보면서 오렌지를 먹어본 지 얼마나 오렌지 그 정도로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제가 끌고 오는 그 중도표, 2030표 합치면 우리 이번 총선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했던 두 후보가 어제는 TK 대구에 갔습니다. 전당대회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당권 주자들이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을 아마 자극하려는 그런 행보로 풀이가 되는데 신경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에서 장제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김장 연대에
균열이 생겼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께서 방조를 하시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취소하신 김장연대 그 내용이 과연 맞는 내용인지 윤심이라든지 많은 게 사실과 다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윤심이 김기현 의원에게 지금 100% 지금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심경을 이렇게 좀 토로를 하더라고요. 김장연대 그러니까 김기현 장재현 연대 균열이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까지는 아닌 거죠 그러면? 김기현 의원이 이제 김장 끝이다. 김장연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장재현 의원이라면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말이죠. 그건 근데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김장연대가 깨졌다라는 의미는 장제원 의원을 단순히 볼 게 아니라 장제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측근이라고 봤을 때 김기현 의원을 향한 윤심이 깨졌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어제 이제 저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안철수 의원이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윤심팔이 싫어한다. 그래 놓고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윤심의 존재가 뭐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한 번도 대통령은 특정인을 지지한다고 말씀하신 게 없고 또 미루어 짐작하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들 비난을 하고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뭔가 이게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과 호흡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자기라는 걸 강조하고 또는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요. 지금 장제원 의원을 자꾸 거명하면서 얘기하는 거.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장제원 의원은 전화를 김영우 의원한테 안철수 의원 쪽 선대위원장한테 하기를 본인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 본인에 대해서 너무 과한 공격을 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전화한 것을 저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김장연대 깨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김기현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과거에 김장연대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뭘 얘기하느냐? 연포탕 얘기를 하잖아요. 연대, 포용, 탕평. 즉 모든 사람과 연대에서 같이 가는 그런 큰 행보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좁은 의미의 김장연대보다 큰 거를 보겠다는 그 얘기를 가지고 김장연대 깨졌다느니 윤심이 어디 있다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당대회를 좀 혼탁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이틀간 후보 등록하고요. 3월 8일까지 이제 한 달 가량 남았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2001년 연예계를 떠났던 배우 심은하 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난해에도 한 차례 복귀설이 흘러나왔었는데 오늘 또다시 심은하 씨의 복귀설이 또 제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은퇴 22년 만에 연예계 복귀라는 제목의 보도가 실렸습니다. 세계일보인데요. 제작사는 작년 작품 출연 계약을 이미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은하 씨 측은 사실 무근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은하 씨 측도 어느 정도 복귀 의사는 갖고 있다라면서 뭔가 넌지시 여운을 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심은하 씨의 연예계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글로벌 컴퍼니 측은 심은하는 연예계 복귀 의사를 갖고 있다. 좋은 시나리오를 지금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제작사의 작품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장유 변호사님 어때요? 사실 심은하 씨는 22년 동안 휴직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탑 여배우였는데 정치인의 부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귀 시점이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끌었는데 최근에 보도에서 작품을 확정했고 이제 조금 있으면 크랭크인에도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심은하 씨가 해당 제작사를 접촉한 적도 없고 이런 계획 자체를 세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분간 브라운관 등을 통해서는 심은하 씨 얼굴을 보기는 어렵게 되는 거 아닌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은하 씨가 출연했던 영화 한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감상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지상욱 전 의원의 부인으로 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출판 기념회에서 연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그것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아저씨는 왜 나만 보면 웃어요? 이야, 화장하니까 아주 이쁘다.
저 영화 너무 사랑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연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아직 생각할 겨를이 없네요. 사실 뭐 부럽기도 하고 또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해야 될 일이 안에서 너무 많아서 아직 지금 생각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복귀설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팬들이 심은하 씨의 복귀를 기다린다. 그만큼 심은하 씨를 보고 싶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심은하 씨는 현재 은퇴 후에 지상욱 전 의원의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대중 앞에 정치인의 아내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도 보겠습니다. 심은하 씨 맞아요? 맞아요. 아주 전화 없네요. 아주 비모가. 남편 잘 되시길 바랄게요. 이름이 심은하. 건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상욱 후보자 아내 심은하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이들 힘드실 텐데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앞으로 잘 이겨내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월 15일 투표 꼭 해주시고요. 대한민국 화이팅! 자, 심은하 씨의 복귀 설이 설이 아닌 뭐 사실이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실 텐데요. 절도범 손에 귀국한 고려 불상이 있는데 이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분명 우리나라 것이 맞는데 절도범 손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한국에 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반드시 가야 됩니까? 김진희 변호사님 어때요? 네, 참 저도 이거 보고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이제 법원에서 판단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불상이 원래 있던 데가 이제 서산 부석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 근데 이제 법원 입장은 이 부석사라는 절이 만들어진 게 한 1300년대인데 이때는 이 서산의 지명이 그때 이제 서주였다고 해요. 저도 보고 처음 알았는데. 과연 그럼 그 1300년대 그 서주 부석사하고 지금 이렇게 재판을 청구하는 서산 부석사가 동일체냐.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입증이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사 그게 입증이 된다고 해도 지금 일본 이제 관음사라고 하는데 일본 관음사가 1953년에 이제 법인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3년도부터는 어쨌거나 이 법인이 이 불상을 가지고는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참 이것도 어려운 개념인데 취득시효인데 이 동산이 부동산이 아니고 이 물건이 취득시효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10년 동안 특별하게 누가 딴지에 걸지 않고 이게 비록 이제 약탈해간 물건은 맞지만 누군가 문제 삼지 않고 이게 10년 동안 그 관음사라는 법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이제 완성이 됐다. 이 두 가지로 이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아쉬운 판결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법이 좀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런 이론들이 적용된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대법원에 가면 사실 취득시효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법리가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조금 또 쟁점이 생기고 또 다퉈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집 막내가 가져. 나는 아버지 땅을 갖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남매가 부모님의 재산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 갖자라고 합의를 봤는데 그게 깨졌다는 겁니다. 왜 깨졌습니까? 이 사남매가 지금 어머니 모시고 사는 막내딸 너가 엄마 집은 가져가라. 땅은 큰오빠가 가져갈게. 다 합의까지 했어요. 실제로 권리와 관련해서 다투지 않겠다는 문서까지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형제들이 이 막내딸 동생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한 사람에게 전 재산을 다 주기로
약속을 했다라도 본인이 받아야 되는 몫의 최소한 절반은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에. 이건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합의보다 더 앞서는 그런 효력이 있어서요. 소송을 해서 그렇다면 당신들이 원래 이 집과 관련해서 가져야 되는 부분의 절반 몫은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1, 2, 3심 전부 공통되게 판단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선 이 오빠가 먼저 받아갔던 이 땅도 그러면 같이 산정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재미있는 뉴스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